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 김한진 박사님 저희가 또 모시고 그분의 지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프로 TV의 큰 별 우리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네. 여의도에서 이렇게 큰 비도 많이 겪어보셨죠? 저는 처음입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큰 비는. 네. 여의도에서 근데 종종 있는 예전에 막 이렇게 여의도 떠내려갈 뻔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적도 있었던 것 여의도 같아요. 막 여의도 막 움직이고 그랬지. 네, 여의도 안에 막 이렇게 그 오리배 타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아마 있었던 그 증권맨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의도 안 떠는데 막 잡고 그랬어. 형님. 형님. 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자, 여의도에서만 지금 수십 년째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기를 지방령처럼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또 네. 들어봐야 될지 매주 요즘 한 번씩 나와주시니까 이렇게 시장이 싹 정리가 되고 경제에 그렇죠.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더 헷갈리게 만들지는 않을지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가볼까요? 역시 그 경기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경기가 뭐 제일 중요하겠죠. 네.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의 반등은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뉴욕장이나 국내장이나 특히 7월에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샀잖아요. 음흠. 네,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는 4조 달러, 네. 4조 원, 상당히 많은 규모를 그렇죠. 샀는데 어쨌든 뉴욕 시장이 S&P가 어쨌든 3,600선 언저리를 바닥으로 네. 급반등을 하고 지금 기술적인 저항선 4,200을 이제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음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뭐 여러 해석을 합니다만 네. 일단은 가장 큰 게 물가와 통화 긴축에 대한 어떤 정점이 통과되고 있다. 지금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리고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어쨌든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아짐으로 인해서 네. 수급 공백 그리고 뭐 좀 기술적으로는 뭐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죠. 음흠. 아니면 뭐 주가가 통상 급반등할 때는 또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공매도 환수 이런 매수세도 같이 가세해서 반등을 보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약세장이 끝났느냐 네. 네. 아니면 뭐 좀 베어마켓 랠리 중에 조금 굵직한 음흠. 반등으로 기록되느냐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이 갈림길에 있는 증시가 네. 어쨌든 뭐 경기에 따라서 앞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에 어쨌든 슬로우 다운 물가 상승률이 조금 진정된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은 좀 다 금융적인 요소잖아요. 네. 거기다가 2분기 실적이 미국장에서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음흠. 그런 그 기술적 반등을 더 강화시켰는데 이제 바라보는 거는 이제 3분기 그렇죠. 실적이고 또 3분기 이어서 4분기까지의 경기 흐름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그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그 CPI가 7월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라는 화두가 미국 시장을 굉장히 크게 반등을 일으켰고 또 그게 사실 그 신흥국 시장까지도 영향을 줘서 한국 시장도 뭐 미국만은 못하지만 어쨌든 7월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7월 초하고는. 네. 그래서 근데 박사님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피크아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하강 속도는 매우 둔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9.1에서 뭐 8%, 7%, 6%
툭 떨어지는 거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뷰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뉴욕 그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도 상당히 그 우리 생각보다는 좀 낮게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도 나오고 해서요. 네. 어제 뉴욕 그 페드에서 발표한 그 전망이 내년도 물가지 않습니까? 네. 그 내년도를 원래 6.8로 보다가 네. 6.2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6점이라는 것은 네. 저는 내년에 한 3.8로 보고 있거든요. 3.8? 네. 내년 물가가 연준은 올해보다 6.3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본다고요? 연준이 아니라 네. 그 뉴욕 뉴욕에 사는 사람들. 뉴욕 연준이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이런 걸 이제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거지 인플레이션율이 인플레가 해소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6.2% 그것도 내년도 내년 말에 6.2%라는 것은 연준이 기존에 보는 FRB가 보는 물가보다는 훨씬 높은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거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물가가 높으면 야 내년도 죽겠지 뭐 내년도 엄청 오르겠지라고 그냥 심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경제 활동한다는 거죠. 네, 좀 이렇게 뭐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이고 네. 또 여러 가지 기대지수 이런 것들이 또 모여서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뉴욕 연준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3.8로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속될 거다. 제 의견하고 크게 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3년 평균을 3.8이 아니라 3.2로 봤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3년 평균을 내년 이후에 3년 평균을 3.2로 본 거는 인플레이션 잘 안 잡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가가 그리고 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미국의 말씀하셨던 7월 물가. 7월 물가 이거는 이제 뭐 컨센서스는 8.7에서 8.8 뭐 그 정도 형성됐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에너지 가격의 하락 때문에 8.8 이하로 나올 거다. 9.1에서 8.8이니까 0.3% 포인트. 6월보다 이제 낮아진 물가를 이제 맞이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근원 물가죠. 네. 근원 물가가 6월에 5.9에서 지금 6.1로 컨센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혹은 식음료 가격을 뺐는데 오히려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인데 더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임대료 그리고 서비스 요금 한번 이런 뭐 생활 밀착형 물가가 올라가면 바로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여러 가지 임금 상승률, 서비스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근원 물가는 조금 잘 안 잡힐 것 같다. 네. 특히 주거비가 지금 문제예요. 네. CPI의 30%를 차지하고 근원 물가의 4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비. 네, 렌트비가. 그래서 근원 물가의 40%를 차지하는 렌트비가 조금 떨어지겠냐? 뭐 조금씩 떨어지겠죠. 하지만 적어도 뭐 연말까지는 어쨌든 근원 물가에 상당히 부담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물가는 어쨌든 우리가 막 기대하는 만큼 떨어지는 거는 아마 박사님은 좀 어려울 거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물가가 그런 상황이면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가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물가가 그만큼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가 그만큼 나오니까 이제 경기는 박살 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지금 경기 전망이 틀리는 게 물가 전망이 틀려서 네.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더 매파적으로 진행되면서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긴축을 함으로써 네. 성장 전망이 더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 돌고 돌아서
물가 전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경기 자체는 뭐 미국과 다른 나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고용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조금 미국보다는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강하잖아요. 뭐 유로존이 그렇죠. 지금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강하죠. 수요보다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올리고요. 그리고 신흥국은 환율 하락에 그동안 유가가 높은 고공행진을 보였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 이런 그것도 부분도 공급 사이드네요. 공급 사이드에 가깝죠. 반면에 미국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임금이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그 근원적인 요인이 좀 강한 거죠. 네. 그래서 같은 긴축을 해도 조금 미국은 조금 경기에 대한 어쨌든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경기 자체도 질적으로 양호하고 통화 긴축의 어쨌든 효과가 경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도가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좀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 강한 유로존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수요는 가뜩이나 약한데 공급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계속 금리를 올리면 수요 자체가 파괴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신흥국의 성장률이 앞으로도 조금 성장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계속 미국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금융적인 측면에 좀 가까운 거고요. 실물 경제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이 신흥국하고 뭐랄까 이 저 선진국 사이의 성장률 차이라든지 뭐 경기의 온도 이런 것들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들이 앞으로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조금 온도 차이가 나겠죠. 예. 아무래도 미국은 뭐 약간 소프티시 랜딩, 서서히 고용 시장이 뭐 계속 조금씩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네.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는 이제 그런 뭐 경기 침체라는 게 오늘까지는 경기 호황이고 내일부터 경기 침체 이러진 않잖아요. 네. 조금씩 그 펄펄 끓던 경기가 이제 식어가는 거잖아요. 식었다가 나중에 얼어붙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얼어붙는 거를 이제 디프레션, 경기 침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리세션 단계를 지나서 디프레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경기가 냉각되는 속도가 네. 뭐 각국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각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쨌든 경제 어떤 질적인 측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미국과 뭐 수출입이 많은 나라 혹은 뭐 원자재를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겠군요. 예.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그 지금의 어쨌든 긴축 부담 연준이 지금 느끼는 긴축 부담 지수가 둔화는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업률만 빼고 M2 증가율도 둔화되고 그리고 CPI가 둔화되잖아요. 어쨌든 네. 둔화될 걸로 믿고 있잖아요. 당장 이번 달에도 8월부터. 그리고 뭐 다시 또 9.1 이상으로 찍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이 뭐 아주 뭐 러시아에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러지 않는 한 그래서 연준이 느끼는 긴축 부담 지수는 떨어지지만 절대 레벨은 아직도 높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네. 제가 뭐 긴축 부담 지수라고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조금 잘못된 게 CPI와 M2 증가율을 더해서 실업률을 뺀 거예요. 차트는 맞게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주가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이제 조금 뭐 CPI나 M2 증가율과 이제 거꾸로 연준의 긴축 부담을 주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의 안정에 초점을 둘 거냐, 네. 물가의 절대 레벨에 초점을 둘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긴축 부담 지수가 역사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긴축 부담 지수가 올해 지금 8월까지 제가 추정해서 그린 겁니다. 네, 물가가 한 8.7%, M2 증가율이 6%, 실업률이 한 3.78 이렇게 조금 올라간다고 계산했을 때 한 10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뭘 의미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느끼는 긴축 부담. 그러니까 연준이 네.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네. 긴축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강도를 네. 이렇게 실업률이나 CPI나 M2 증가율 같은 걸로 추출해내는 예, 거죠. 예. 저게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긴축 아, 부담이 금리 올리고 뭐 예. 더 많이 해야겠다. 올리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게 그 음영돼 있는 부분이 조금 그 주가와 이제 그 긴축 부담 지수의 추세 변화 기간과 이제 주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긴축 부담 지수가 올라가면 연준이 긴축을 하겠죠.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좋아집니다. 통상 역사적으로 네. 보시면 그러면 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준은 긴축을 중단하거나 이제 금리를 동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 정도에도 한 13개월간 긴축 부담 지수가 올랐는데 2020년 3월부터 주가가 올랐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음영쳐 있는 부분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한 짧게는 한 10개월, 조금 길게는 한 15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면서 긴축 부담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1년여 기간이 지나면 주가가 오르더라 오히려.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밸류에이션이 좀 양호해지고 또 연준의 긴축은 멈추는 이제 시점에 도달하면서 주가는 이제 반등하는. 예,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공급 인플레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또 공급 인플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주거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또 좀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조금 강세라든지 또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또 자동차와 뭐 신차 같은 경우도 재고가 조금 아직도 재고율이 낮거든요. 타이트하죠. 예, 한 50%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이 긴축에 대한 부담을 아직까지는 조금 행사하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일단 그 긴축 부담 지수가 떨어진 것에 환호한 거죠. 이번에 그 반등이. 앞으로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사실은 긴축 부담 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네. 연준의 긴축이 멈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긴축 부담 지수가 떨어지려면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M2 증가율도 떨어지고 네. 실업률이 올라가야 돼요. 고용이 좀 파괴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차분해져 가지고 연준으로 하여금 이게 조금 뭐 자산시장에 어쨌든 인플레이션 간접적인 영향들 이런 네, 것들로부터도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좀 한계에 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조금 멀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지금 뭐 어제 바우만 이사인가요? 네. 조금 어쨌든 아직 길이 멀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이 멀었다는 거는 긴축으로 더 예.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긴축을 중단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지금 시기상조다 아직은 이제 그런 얘기죠. 어떤가요? 뭐 그런 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규모 있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 뭐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도 더한 것 같은데 야 반등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야 다시 랠리라니까 연말에 신고가 다시 간다니까 이런 얘기들도 이제 슬슬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신흥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 불균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시장도 지금 삼성전자 맥을 못 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면 미국 성장주에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에 더 머물러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박사님. 좀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중요하고 외국인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서 수급적으로 플러스로 기여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시장 방향성이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셔서 신흥국 저기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예. 왼쪽 그림은 뭐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좀 수정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조금 보시면은 이게 안 움직이네요. 예. 전 세계가 그 빨간색 선 다운그레이드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진국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네. 선진국 중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그런 그 비중이 많은 거고요. 신흥국은 오히려 조금 적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신흥국을 좀 세분해서 보니까 자원 수출국, 수입국 이렇게 네, 나뉘는군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자원 수입국, 뭐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대만. 대만 이런 쪽은 선진국 정도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라고 다 같은 신흥국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성장률을 열심히 하향 수정하고 있다. 사실은 누구나 다 틀리고 있다. 그렇죠. 일단 오른쪽 차트는 2022년부터 23년까지의 어쨌든 신흥국과 선진국의 1인당 GDP의 그 차이가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돼 있고 네. 2010년부터 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 한 10년간의 평균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의 갭 당연히 신흥국이 높죠. 잠재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한 찍 옆으로 근 지난 10년간 코로나19 전에 지난 10년간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데서 막대 그래프 아주 낮은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동할 것 같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죠. 뭐 세계은행에서 추정한 건데 하지만 추세를 보는 데는 조금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좀 성장률이 높았는데 그 높은 정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네.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라는 건 사실은 성장주잖아요. 네. 성장주의 매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이머징이 뭔가 꼬인 게 아닌가, 꼬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조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채팅창에도 잠깐 뭐 있습니다만 약간 좀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뭐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거 혹은 뭐 어떻게 될까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쉽진 않잖아요.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내일 모레 그 CPI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CPI가 이제 나올 목요일 텐데. 날, 우리 시간은 목요일 날 나오죠. 네. 예, 뭐 내일 모레 이제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뭐 높다 낮다를 이제 판단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CPI를 구성하는 뭐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뭐 무슨 물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렌트비라든지 혹은 뭐 교통 뭐 메디칼 뭐 이런 등등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많이 나오면 혹은 어떤 게 좀 낮게 나오면 우리 경제에 더 영향이 좀 많이 오고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물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오르면 우리한테는 조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집 이런 거야 뭐 우리랑 큰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게 혹시 좀 더 영향을 주는 섹터가 있나요? 이 CPI 중에 아니면 그냥 CPI는 몇 점 몇 이게 나오는 숫자 자체만 우리가 그냥 통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그냥 참고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네. 내일 그 당장 7월 물가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추세. 네,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에도 2, 3월 달에도 피크 쳤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8.3에서 뭐 8.5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9.1 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9.1에서 한 8.6, 7, 8 사이에서 지금 계속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이런 그 인플레이션 지표를 해석하는 어쨌든 저기도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CPI가 굉장히 뭐 낮게 나왔다. 지난달보다 0.4% 포인트 낮게 나왔다. 이렇다고 뭐 약간 좋아는 하겠지만 환호하거나 뭐 이럴 건 네, 아니고.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방향성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반영됐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듯이 근원 물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근원 물가가 음, 그러니까 CPI는 헤드라인은 내려오고 근원 물가는 계속 올라가서 근원 물가가 뭐 연말에 한 6.6까지 올라간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언젠가는 근원 물가와 헤드라인 물가가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단기금 네, 역전처럼. 그러면 뭐 시장이 좀 헷갈리는 거죠. 네네네네. 물가는 내려갔는데 물가가 내려가서 좀 소비가 좀 숨통이 튈 수는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일 모레 나오는 지표의 근원 물가에 훨씬 더 주식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근원 물가 쪽으로. 네, 그리고 어쨌든 네. 물가가 조금 더 안정돼야 음, 어쨌든 미국 경기의 하향 조정폭이 더 적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고되고 네. 그런 점을 시사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미국의 소비 수요가 살아 있어야 뭐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전 세계 교역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물가 지표는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네네. 근데 이제 근원 물가가 주시장에 주는 영향이 더 이번 국면에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국제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랐다 드라마틱하게 빠진 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미국 개인 소비자들의 그 휘발유에 대한 지출이 있잖아요, 박사님. 이게 사실 주는 영향이 소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슬슬 이제 이번 달 지나면 이제 드라이빙 시즌도 끝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여기서 더 빠져버리고 휘발유 가격이 더 빠지고 재고가 더 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사실 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공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압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름값이 기름값과 렌트비, 네. 하나 더 하면 통신비인데 이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가 미국의 페이첵을 받아든 사람들한테 컴펄서리를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이제 자율 의사예요. 네. 외식도 뭐 야 좀 싼 데 가서 해. 뭐 예를 들면 영화도 야 보지 마.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냥 소득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손 거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기름값이죠. 기름값이고 네. 렌트비는 어쨌든 컨트랙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컨트랙 사인하는 순간 그냥 2년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미국 소비라든지 미국의 어떤 주가에 관련된 거는 사실 PCE도 중요한데 네. 이 CPI 중에 이 가솔린 가격이 가장 민감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있거든요. 네. 당연하죠. 근데 뭐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모르겠는데 조금 서서히 하락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국제 유가가 더 급락한다면 네. 그거는 전 세계 경기가 거의 냉각되는, 그러니까 수요 파괴로 인한 뭐 어쨌든 현상이지 않을까요? 지금 90불대 WTI 유가가 배럴당 뭐 70불 연말에 60불대로 들어간다. 네. 네. 그런데 세계 경제는 굉장히 좋다. 그거는 좀 성립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기름값이 뭐 모르겠어요. 미국의 정유회사들의 어떤 정제 능력도 조금 어쨌든 문제가 될 거고, 또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의 조금 하락폭도 좀 이제부터는 조금 제한된다고 보면 지난 6월 이후에 한 20%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120불대에서 100불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국제 유가가. 근데 하반기에도 20% 빠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갤런당 뭐
5달러 넘었던 미국 휘발유 소매 가격이 지금 4달러 정도인데 이게 3달러, 2달러 이렇게 내려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그렇다고 보면 뭐 어쨌든 기름값에 소비자에 대한 어쨌든 부담, 소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물가에 대한 어쨌든 영향 이런 것들은 모멘텀 측면에서는 있다. 6월부터 지금까지가 가장 좀 그 모멘텀이 좀 컸던 거고요. 네. 지금 8월 이후에 연말까지의 모멘텀은 조금 상대적으로 지난 2달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 그 네. 말씀은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어제 저녁에 저희가 또 그 원자재 관련해서 네. 대신증권의 김소연 책임연구원 아, 모시고 김소연 의원. 네, 또 네. 말씀을 좀 들었죠. 국제 유가 보시는 유가에 거죠? 대해서는 하반기 80에서 120불 하단이 아마 80불 정도 선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그분은 내놨습니다. 레인지를 좀 좁혀달라고 주문했어요. 레인지를 네. 여튼 밑에는 80불 이하로는 좀 어려워. 80에서 120불보다는 조금 네. 더 좁혀달라고. 좀 좁혀달라고. 아니 근데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80불에서 120불 사이를. 80불에서 120불 사이가 목표가 딱 그 중에 어디가 이게 아니고 하반기에는 120불과 80불 사이를 오고 가는 정도의 범위. 그러니까 근데 이제 100불이 균형이잖아. 그러면 네. 밑에서 더 많이 노냐, 위에서 더 많이 노냐. 그걸 좀 여쭤보라. 네. 근데 이제 정프로는 또 거기서 아니다. 50에서 60불 사이가 될 것이다. 전 이제 넘어가고요. 50에서 60불? 정프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 지금 뭐 첫 번째 차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음. 경기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가 혹은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이 이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물가는 조금 떨어지는데 경기는 많이 떨어지면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지금 그걸 우려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물가가 조금 피크아웃하고 유가가 빠지고 원자재 가격이 빠지니까 이게 조금 물가 측면, 통화 정책 측면이 더 떨어지겠네, 더 우호적으로 변하겠네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시속 게임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당분간.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는 조금 떨어지고 물가는 확실히 잡히고 그게 최고죠. 이런 조합을 계속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신고가 가겠죠. 네, 그리고 그런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네. 고용 지표는 좋고 네. 물가는 떨어지고 이런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최근 한 달간 올라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좀 폭넓게 보시면 네. 이 부분은 뭐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는 계속 같이 수요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객관적인 말씀을 조금 오늘 드리고 하기야 싶습니다. 이제 뭐 그 신흥국이냐 미국 시장이냐를 논할 때도 사실은 이제 그 7월까지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게 달러 인덱스의 거침없는 상승세잖아요. 그 달러 인덱스의 상승세는 유로화의 약세와 엔화의 약세에 근거했던 거지. 사실 원화도 뭐 거기에 순응하면서 약세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은 ECB의 그 정책 스탠스의 변화와 또 이 그거야말로 이제 피크아웃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유효하다면 그 환경하에서 상대적으로 규모 있는 신흥국,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데들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추세로 다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준다면 한국의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들도 있죠. 네, 당연하죠. 뭐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성립하려면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 둔화보다는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수요 파괴가 적게 일어나고 네. 신흥국의 우호적인 네. 그러한 선진국의 경제 환경이 신흥국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되는 거죠. 네. 네. 자, 하여튼 유가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0불, 50불. 네. 자, 우리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조금 큰 이야기 역시 또 지표라든지 이런 얘기 좀 나눠봤고요. 목요일에 발표될 그 지표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앞으로도
우리 경기, 물가 또 연준 분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 잘 마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